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누가 국가 근간을 흔드는가 이렇게 이제 잡아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경제 뉴스와 관련된 것을 윤석열 정권의 그러니까 성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국가의 근간 기본 구조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이건 예정된 겁니다. 예상됐던 거예요. 예상됐던 겁니다. 예상됐던 건데 그 이유를 제가 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폴 오님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불만했는데 오늘 이걸로 그러니까는 부분적으로 좀 갈증이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부분에서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주말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났고 제가 이제 그 전주에 한 2주 동안을 미 국채를 사실은 지난 1년 넘게 제가 미 국채를 얘기를 해왔죠. 미 국채를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이해하려면 미 국채가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미 국채 파동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지난 1, 2주 동안에 제가 또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했던 내용을 제가 또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 자, 우리가 8월 이후부터 4%를 미 국채 10년물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4%를 돌파. 즉, 미 국채 가격의 폭락을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위기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그랬는데,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나타나면서 소위 말해서 미 국채 가격이 좀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미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미 국채 수익률은 경제에 대해서 좀 이제 지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는 지식이 좀 이제 없으신 분들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정하고요. 국채 수익률 오른쪽에 있는 수치들이요. 이게 미 국채 수익률, 미 국채 금리라고 보면 됩니다. 수익률하고 금리는 약간 차이가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은 미 국채 금리 혹은 수익률이라는 수치인데 이거하고 미 국채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금을 받고 그다음에 팔았을 때 그러니까 차익이 남으면은 그걸 합해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듯이요. 수익률은 그러니까는 그 증권, 채권이나 주식의 가격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하고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그 정도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미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는 미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죠. 일주 전이니까요. 우리가 오늘이 15일이니까는 10월 7일, 10월 6일 금요일 기준으로요. 10월 6일까지 그러니까는 보게 되면은 미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했잖아요. 상승을 해왔잖아요. 즉 미 국채 가격이 폭락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은 보게 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은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왔냐? 0.18%포인트 정도 내려왔습니다. 0.18%. 즉 국채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 거죠. 반대로요.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올라간 거는 예상된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충격 중에서도 가장 단기적으로는 강한 충격이잖아요. 이게 물론 그렇게 장기화 되게 되면은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충격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전자산 효과가 발동이 되지죠. 제가 이제 미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표현을 쓴 거는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과거와 같은 거예요. 과거에는 절대적인 안전자산이었잖아요. 절대적인 안전자산. 그런데 안전자산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미 국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근에 그런 계산을 했잖아요. 미국 역사, 미국이 독립한 이래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많은 국채를 발행해 왔는데 미 국채 가격의 폭락이
이번처럼 그러니까는 큰 적이 없었다. 이번처럼 큰 적이 없었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계산을 냈잖아요. 역사상 그러니까 지난 한 250년 이래 가장 최고로 미 국채에 투자했을 때 손실률이 굉장히 크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특별한 시점이라는 얘기인 거죠. 미 국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사실 손실을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주는 자산이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들이 왔을 때 그것이 긴축에 의한 충격이든 전쟁에 의한 충격이든 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는 다른 채권들에 비해서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서는 안전자산인 거죠. 상대적으로는요. 절대적인 지위를 상실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걸 잘못 알아듣고 미 국채를 더 이상 안전자산은 아니라고 최 교수가 얘기한다. 이건 좀 오버하시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오버하시는 건데 그 정도로 좀 진짜 하니까는 좀 찌질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주일 동안에 0.18%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가격이 올라갔지요. 올라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상보다 별로 안 떨어진 거예요. 별로 안 떨어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전히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에 4.6% 선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8월달, 9월달만 하더라도 4.5% 돌파하냐 안 하냐 가지고 굉장히 이 관심사였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팬데믹 이후에 미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국채 파동이 있을 때도 4.25%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4.5%를 넘은 게 가장 최근이잖아요. 근데 전쟁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4.6% 밑으로 안 내려간 걸 저는 이게 이런 점에서 굉장히 뭐냐면 하방 경직성이 있다. 미 국채 가격에 수익률에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구조의 변화, 수요와 공급의 구조의 변화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 구조가 바뀐 게 있습니까? 전쟁이 났다고 해서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요. 이게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수준이에요. 보게 되면은 9월 말경부터 이거 한번 봐보세요. 보게 되면 아니 8월 말이죠. 아니 7월 말입니다. 잘못 제가 표기했네. 7월 말입니다. 7월 말.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게 4%를 넘어섰잖아요. 제가 잘못 표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근까지인데 보게 되면은 4.5를 돌파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9월 한 하순 때부터예요. 9월 하순 때부터입니다. 예? 작년 10월에 가장 국채 파동이 있을 때, 미국채 파동이 있을 때 4.25까지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4% 이하로 계속해서 지속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 전쟁 충격이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난 이유는 여전히 뭐냐면 국채 가격에 그러니까 경직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채 가격에 소위 말해서 상방 경직성이죠. 잘 표현을 국채 수익률의 하방 경직성이고 국채 가격에는 상방 경직성이죠. 상방 경직성이라는 말도 표현도 좀 안 어울리네요.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는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정리한 걸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미 국채의 수요 공급 구조가 바뀐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뭐냐면은 근원적인 문제를 항상 저는 천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원적인 문제예요. 예? 근원적인 문제가 뭐라 했었어요? 우리가요. 금리를 올리게 되기 시작한 게 이것도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인플레 하게 되면 이게 돈 풀어서 생긴 문제지. 그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경제 원론 정도를 좀 맛본 그러니까는 초딩들이 하는 수준입니다. 예? 금융위기 이후에 돈 엄청 뿌렸잖아요. 돈 엄청 공급했잖아요. 근데 인플레 안 생겼어요. 팬데믹 이전까지요. 통화량이 많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통화량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인플레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그렇게 찍어냈어요. 공급했어요. 근데 인플레 안 일어났거든요. 연준의 목표치 2%가 넘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량 가지고 그러니까는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금융위기 이전의 사고방식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의 사고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좀 제가 찌질한 질문 하지 마세요. 저한테 제발 좀. 그 자기 초딩이라는 거 이름이 안 오른다고 해가지고 초딩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는 제가 과거에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미국이 연준이 그러니까는 목표치 삼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은 21년 4월부터 그러니까 목표치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21년 4월부터요. 예? 근데 21년 4월이라는 게 언제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그러니까 20년을 그러니까 완전히 지배하고 난 다음에 경제가 붕괴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경제를 붕괴시키는 걸 방치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복원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도 공급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소위 보복 소비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이 공급망 교란 같은 게 나타나면서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걸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명 실패라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긴 거잖아요. 이번에 인플레는요. 이번에 실업 같은 것도 그런 문제로 생겼던 것이고 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다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과거의 방송을 좀 찾아보세요. 제발 좀. 예? 그러다가 결국 연준이 그래서 판단을 늦게 한 것도 1년 동안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린 거 아닙니까? 물가 목표치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21년 4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22년 3월 달부터나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연준이 뭐냐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긴 공급망 교란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정상화된다. 정상화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플레는 그러니까 통제 범위로 내려올 것이다. 과거 금융위기 때도 그러니까는 돈을 엄청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안 일어났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 그러니까 미스였었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는 결정타를 먹인 거는 23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는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렸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냐? 제가 뭐였습니까? 패권 경쟁, 정치 실패의 결과라 했잖아요. 워싱턴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이다 얘기했었고, 예? 경제적인 요인들이 아니잖아, 이게요. 이걸 연준한테 떠넘긴 거다, 해결하라고. 그래서 연준이 늦게 대응을 한 거예요. 예? 비통화적인 인플레 현상을, 예? 연준이 그러니까는, 대응하게 했는데,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긴축분이 없지요. 긴축분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22년 이제 5월 달 전으로 가면서 이제 서비스 물가로 이제 이게 불이 번졌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서비스 물가로요. 서비스 물가로 번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뜨거 한 거죠. 예? 서비스 물가는 굉장히 잡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서비스 물가로 번지고 나면요. 그래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을 한 거예요. 예? 공격적으로 긴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한편에서는 미 국채 수요에 대한 안정성을 잘 확보를 했지요. 예? 연준이 원하는 대로,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미 국채 수요 안정성을 확보를 했지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그러니까 그 통제를 했던 거죠. 통제를요. 성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이제 7월 말부터 미 국채 가격이 폭락을 시작하고 4%를 돌파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는 미 국채 수급구조의 균열이 시장에 그러니까는 소위 의구심이 그러니까는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수급구조라는 건 뭡니까? 미 국채를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측과 간에 팔겠다는 측은 누구예요? 연방 정부잖아요. 연방 정부가 그러니까 미 국채 발행량을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는 많이 발행하는 거예요. 지난 6월 달 이후에 4달 동안에 2조 달러어치나 발행을 했으니까는 이거는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발행 규모거든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수요 측은 보게 되면은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 미 국채를 매입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요. 예? 지금은 왜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예? 연준이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다가 통화 다원화 경향성이 그것도 뭡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사실 자기 발등을 찍은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러시아를 그러니까 스위프트 국제 그러니까 이 결제망에서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좋든 싫든 간에 별도의 그러니까 주머니를 찰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그 통화 다원화 경향성을 그러니까는 부채질을 한 거죠.
부채질을. 그러다 보니까 옐런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소개했지만은 통화 다원화 시대를 그러니까 미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건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중심으로 미 국채를 그러니까 지금 팔고 있다, 팔아치고 있다. 지금 빠르게 이게 팔아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를 그러니까 이 사주는 세력은요 연준하고 해외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미국의 월가들인데 월가는 사실 그러니까는 독자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왜? 자기들이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는. 연준하고 결국은 뭐냐면은 그 해외를 좌지우지하는 건 사실 일본과 중국인데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는 사주 형편이 못 돼요. 자기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주 형편이 못 됩니다. 팔기도 참 뭐하고 살 여력도 별로 없고 이런 이제 형편이지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는 팔다 보니까는 해외 보유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연준은 사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요한 그러니까 매수 세력이 실종되는 상황 속에서 공급 물량은 폭탄처럼 쏟아지고 앉아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 있는 사람, 월가에서는 뭐라고 하냐? 월가에서는 이거 미 국채가 더 이상 그러니까는 가격이 그러니까 지탱되기 힘들겠구나 해가지고 자기들도 발을 빼는 거죠. 빼는 겁니다. 그게 가격 폭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미 국채 가격 폭락은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미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들 손실을 해서 끝이는 게 아니죠. 미 국채는요 모든 자산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자산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 예를 들면 오른쪽에 예를 표현했지만은 이걸 담보물로 잡고 그러니까는 사실 그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럽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험한 자산에다가. 그런데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미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듯이 미 국채도 담보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담보물이거든요. 훌륭한 담보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미 국채 가격 하락은 많은 자산들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 국채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자금 조달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회사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하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추가 하락하죠. 채권의 공급, 이 압박이 작용하니까요. 이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은 시간 번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수요 공급 구조가 기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더군다나 전쟁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안전자산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한다면 채권 가격에 인플레가 거두잖아요. 당장 뭐냐면 석유 가격이 좀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재정 부담이 올라가잖아요. 전쟁 비용이 올라가니까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또 악재지요. 그런 점에서 뭐냐면은 이 수요 공급 구조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기는 힘들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요. 2010년부터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가 그러니까 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2010년 1월 달부터요. 2009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하니까요. 금융위기 충격에서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기업 회사채 중에서 가장 최고 우량 등급 AAA 회사채 수익률이 파란색이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시장에서 자금을 도달할 수 있는 비우량 회사채입니다. 요거 밑에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위험한 소위 말해서 채권으로 취급되는 선이죠. 근데 보게 되면 이게 지난 2010년부터 지금 한 13년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는 소위 그 채권 가격이 폭락하기 전까지 평균이 얼마였었느냐? 평균이 얼마였었냐면요. 최고 우량 등급 회사채는 3.84%였었어요. 7월 달까지요. 3.84%. 예? 3년물 미 국채 가장 우량 등급 회사채 수익률이요. 그다음에 비우량 등급은 4.81%였습니다. 약 1%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가장 우량 등급 회사채가 5.13%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뭐냐면
지난 7월 달까지 평균 4.8인 비우량 등급의 회사채보다도 더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업들이 자금의 그 비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비우량 기업은 6.16%까지 올라갔어요. 9월 달에요. 이게 9월 달 평균입니다. 9월 달 평균이에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자금 시장에 압박이 지금 이렇게 가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이제 균열이 시작됐다. 채권 시장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하면서 국채 가격이 조금 회복되니까는 갑자기 무슨 세상이 바뀐 것처럼 들고 가는데 구조가 변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6% 이하로 안 내려가고 앉아있었던 거고요. 지난 주 일주일 동안에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요.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미치다 보니까 제가 돌려막기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중장기 시장 금리는 한국은행이 영향 못 미쳐요. 영향력 없어요. 예?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 국제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중장기 시장 금리는요. 예? 그래서 이 구조가 잠깐 지금 전쟁으로 시간 벌기를 하고 있지만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전쟁이 그러니까 최악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에는 더 나쁜 요인을 추가를 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걸로 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